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사격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먼저 신규 확진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300명대로 줄었습니다만 주말 영향도 있을 텐데 현재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확진자 수 추이라는 거는 뭐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거나 어떤 집단 발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유행이 어떤 상황,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중에서 그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이제 가장 뭐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지표가 이제 이동량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의 그 코로나19 추세를 보면 이동량이 감소하면 한 2주쯤 지나서 확진자 수 추이가 감소하고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고 반대로 이동량이 증가하면 2주 뒤쯤에 확진자 수가 늘고 재생산 지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월 초 이후로 수도권의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지난 그 설날 연휴 전후로 해서는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한 15% 가까이 좀 증가를 한 상태고 그 와중에 1월 초에 한 0.78 정도를 유지했던 재생산 지수가 지금 1.1까지 올라와서 1위 이상이라는 얘기는 유행이 사실 확산 추세에 있다라는 후향적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의 유행은 아직 억제되거나 그런 완화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오늘 0시 기준 통계는 결국 일요일이었던 어제 검사 건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통계니까 이번 주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과 모레 주 중반까지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뭐 곧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이동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번 이제 그 방역 당국 브리핑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동량 변화, 재생산 지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좀 젊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부터 그 바이러스를 이제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방역 당국에서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미리 캐치하거나 뭐 어떤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잘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런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를 막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9건이 확인돼서 국내에서 확인된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128건으로 파악됐고요. 이 가운데 영국 변이가 109건, 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가 6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재확산 이 여부를 가르는 이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됐을 때 대부분은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파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증도는 낮추고 해서 이제 숙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전파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재생산 지수가 올라가서 유행이 이제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의 우려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들이 이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백신 접종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11월까지 뭐 전 국민의 70% 이제 집단 면역을 이제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이제 변이가 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그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 접종을 지금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네.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적인 백신 접종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이에 대응할 추가적인 어떤 조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행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이제 1차적인 최선이고요. 네. 2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확진자들의 이제 바이러스들을 모니터링해서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지를 지금과 같이 계속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일부 나라에서 우세종이 벌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들어오게 될 상황일 것 같고 또 남아공발 변이가 혹시라도 유행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백신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들, 이제 고민들을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백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백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 나왔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흘 뒤인 26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 접종 대상자의 경우?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어떤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시설에 따라서 또 백신의 특징에 따라서 뭐 직접 접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예방 접종 센터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접종 대상자로 이제 확인이 되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확인하셔갖고 늦지 않게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몸 상태도 좀 어느 정도 좀 잘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는 데에는 무리는 없을까요? 뭐 일단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 같은 경우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상태로 24일부터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고요. 뭐 이제 그 화이자의 8만 5천 명분 정도의 그 이제 그 백신 수량은 5만 8천 명 백신 수량은 지금 이제 26일에 이제 비행기로 이제 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송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뭐 그런 백신 접종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추후에 이제 그 이제 더 많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예비 연습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접종의 과정 하나에서 혹시라도 이제 미비점이나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번 백신 접종의 좀 어찌 보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한 70% 정도가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뭐 요양병원 입소자라든지 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가 달성하는데 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아스트라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젊은 층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 있고 지금 임상 숫자가 부족해서 이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보류된 거지 결국은 나중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 접종을 얼마나 빨리 광범위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집단 면역을 만드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기존의 백신이 굉장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다시 접종을 해서 그 집단 면역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런 유행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으로 어떤 백신이든 빨리 맞고 최대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이후에 혹시라도 변종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좀 안전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오는 11월 전 국민 70%의 그 집단 면역 형성 이 목표라는 게 맞는 백신이 100% 효과를 낸다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마다 물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다 효과가 좀 차이가 있지만 예방률을 놓고 봤을 때 전부 다 100%인 백신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전 국민 70% 오는 11월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지만이 그 70% 안팎의 집단 면역 형성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백신의 이제 효능과 효과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화이자 백신은 뭐 95%든 뭐 94% 이렇게 나오는 건 효능입니다.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좋은 조건에서의 이제 방어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개개인이 이제 접종을 했을 때의 효과는 뭐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이제 70% 접종을 한다고 해서 70% 방어력이 형성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거의 100% 가까이 접종을 해야 아마 70%의 유사한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도 그런 이제 군집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건은 일단 접종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빨리 접종하고 지금 빠져 있는 이제 소아 청소년 부분에 대한 접종들을 어떻게든 근거를 확보해서 또 접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야지 집단 면역을 훨씬 더 빨리 이제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 70%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숫자의 그
뭐 집중할 게 아니라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많이 접종했으면 좋겠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순간 접종이 지금 접종의 효과가 반 아래로 뚝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불가능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그런 유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코로나 이전 일상 비슷하게 돌아간 상태여야만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여유와 대응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이후의 변이를 이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의 10명 가운데 9명은 백신을 맞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나름의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국민들 누구나 다 가지고 예. 계시겠죠. 근데 지금의 코로나19의 특징 자체가 아직 백신 예방약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생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백신 접종이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나 자신도 보호하고 우리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과 이득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득이 많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신 접종은 시작되지만 지금 당장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확산세가 잡히지 못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YTN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한 게 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사항은 사실은 이제 방역 당국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3차 유행 이후에 2.5단계가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이동량 감소도 쭉 되고 재생산수 뚝 떨어지다가 1월 초부터 같은 2.5단계인데 계속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해졌거든요. 이건 결국은 기존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피해만 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설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게 괜히 경제적 효과 피해만 계속되는데 기존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기존의 체계로는 사실은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책임은 강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결국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받아들일만 하고 견딜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책임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등가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단계를 높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적절하게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주 중에 추이를 좀 본 뒤에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